모든 게 변화하는 시대. 타이어는 어디까지 왔니? 넥센까지. 지속 가능한 안전. 넥센으로 지키세요. 넥스트 세이프티. 넥센 타이어. 자, 식사합시다. 요즘 단백질 수치가 많이 떨어졌더라. 당신 근육량 떨어졌을 텐데 당신이 먹. 그럼 같이 먹을까? 그래. 자, 그럼 체크 한번 해볼까? 체성분을 분석해주는 다빈치. 관리 정말 잘했다. 바디 프렌드. 이 더운데 어디 가는겨? 이거라도 챙겨가이소. 여기 팥도 시려나. 일단 뭐 아이고, 내 아니면 누가 챙겨주겠는겨? 열기만 해 고소한 참기름 참치 한 그릇 뚝딱 고소해. 이젠 바로 밥참치 동안 마참. 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탈모 판시들에게 물어보세요. 좀 빠지긴 했는데 괜찮겠죠? 아, 시작부터 먹어야죠. 여자도 괜찮나요? 남자 여자 다 괜찮아요. 효과 있을까요? 괜히 밤내일이겠어요? 덜 빠지게 굵어지게 풍성하게 탈모엔 판시들. 오늘부터 풍성. 아침엔 상쾌한 수영. 아, 힘들어. 오늘은 갈 수 있을까? 체력에 자신 없다는 말을 Say No. 체력을 위한 세 가지 영양을 한 번에. 트리플러스. 나의 체력 자신감. 다운이. 빨래를 빽빽하게 널면 냄새나. 다운이 실내 건조 플러스. 1cm, 1cm 간격으로 널어도 상쾌. 다운이. 심야 시간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한 남성이 무단으로 침입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 후 범인은 경찰에 검거됐지만 피해 여성은 도망치듯이 피해 다녀야만 했는데요. 그 이유는 뭔지 나래서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목욕탕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출동한 소방에 의해서 초기 진압이 완료됐지만 14분 만에 2차 폭발이 일어나면서 2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2차 폭발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극한까지 여유롭다. 레인지로버 스포츠. 알레르기, 그게 뭐가 문제야? 이 순간을 즐기는 나에게 집중해봐. 효과는 빠르고 졸음 걱정은 줄이고 알레그라와 함께 가장 나다운 순간이 계속되도록 알레그라. New life begins. The all-electric ID4. 잘 찾아오셨습니다. 인테리어 상담과 맞춤 디자인. 최고의 소재와 꼼꼼한 시공까지. 인테리어의 모든 과정을 빈틈없이 준비하는 리바트에서 무엇을 선택하든 최고의 것으로. 백화점에서 쇼핑하듯 리바트 시테리어. 도전하는 모든 순간이 진보입니다. 수많은 좌절에도 고개 숙이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간다면 더 많은 가능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능성을 통해 변화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보입니다. 도전하는 순간 진보는 시작됩니다.
당신의 프로그레스는 무엇입니까? 지난 9월 4일 서희초 교사가 안타깝게 사망한 지 49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교사들은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선언하고 추모 집회를 열었는데요. 그 현장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던 학교에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잘 지켜주지 못했다. 그런 죄책감이 있었어요.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그리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교직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숨진 교사의 49대를 기리기 위해서 교사들은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을 전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언했는데요. 교사들의 부재가 예고된 상황 속에서 전국의 초등학교 38곳이 휴업했습니다. 휴업을 선택한 학교 앞 평소대로라며 학생들로 북적여야 했지만 오늘만큼은 등교길이 휑하기만 합니다. 구성원들 협의 결과 제 스스로 판단하기에 이날은 정상교육 과정은 불가능하죠. 애들 학습권 침해를 안 하기 위해서 교장이 준비하겠죠. 교육부는 보도자를 통해서 휴업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사전에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행정은 실정을 반영하는 게 행정인데 교장 스스로 제가 한 역할 정체성이 있는데 그거에 위배되게 하면 스스로를 판단해야 될 상황입니다. 징계 파면 문제야 감수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이 멈춘 날 갑작스런 휴업에 학교 앞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에 가는 거예요? 네. 전례 없던 상황에 불편이 빚어졌음에도 학부모들은 이해한다는 반응이었는데요. 오늘 휴업일인데 모르셨어요. 전화 와가지고 다 들어왔어요. 사회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그런 거 다 이해하는 거죠. 지역에 따라서 1000명 이상의 교사가 휴가를 내 단축 수업을 하는 학교도 속출했습니다. 스케줄 관리는 어떻게든 했을 텐데 몰랐어요. 이런 취지를. 그래서 너무 죄송해요. 선생님들한테. 3월 정도니까 그걸로 뭐 교육 환경이 더 좋아진다고 하면 저는 더 괜찮을 것 같아요. 9월 4일 여의도 추모 집회에 모인 교사들은 주최 측 추상 약 5만 명으로 집계됐고요. 전국 곳곳에서 열린 추모제는 약 12만 명의 교사가 참석했습니다. 49일 전에 세상을 떠나신 서희초 선생님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지켜드리고 싶어서 모였고요. 이제 다시 이런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상규명과 법 개정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교사들은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교권보호 합의안 의결을 촉구했는데요. 교사들은 현재 국회와 교육당국에서 논의 중인 교권보호 4대 법안이 충분하지 않다며 더욱 실효성 있는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3일입니다. 한 국회의원이 이번 집회를 정치 투쟁에 빗대기도 했죠. 이에 교사들 순수한 의도가 의심당했다며 분분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누가 이걸 선풍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냥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나온 것이기.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선생님들의 이런 정당한 권리를 폄훼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전부 다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교육부는 집회 당일 연거와 병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에 대한 최대 파면까지의 징계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하면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건 좀 지나친 이야기고요. 그런 유사 사례에 비춰보면 다 경징계였거든요. 현재 교육부 입장은 아무리 예전에 아무리 사소한 징계를 받았어도 관리자로 승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감까지는 가능한데요. 교장으로 승진을 안 시킵니다. 집회 당일 밤 결국 교육부는 집회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교권 회복을 위한 교사들의 목소리는 더욱더 높아지고만 있는데요. 서희초 교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도 채 밝혀지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일주 새 전국에서 3명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절박한 심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사들의 생존권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절박한 심정이기에 다시금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제도, 법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권 침해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환경, 우리 교육의 미래에 가장 필요한 것 아닐까요?
지난 7월 자신의 집에서 악몽과 같은 일을 겪은 이가 있습니다. 제 집이 여긴데 지금 1개월 반 만에 집에 왔어요. 집이 약간 제일 편안한 장소잖아요. 근데 이게 제 집처럼 안 느껴졌어요. 편안해야 할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토요일 새벽 1시 반쯤에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빵으로 들어갔었는데 이렇게 닫으려고 잡았는데 여기에 있었던 거죠. 새벽에 귀가 안 진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방 안에 들어갔는데 문 뒤에 한 남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인 거 확인하고 나 나가라고 막 했어요. 나온 남성은 피해자를 밀치고 그대로 도주했는데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제가 무서워가지고 그날의 공포가 생생하기만 합니다. 이 공간에 대해서는 아직도 무서워가지고 가해자가 밀치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불안 증세와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데요. 그 문틈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몸에서 반응을 해요. 숨도 잘 못 쉬겠고 심장도 너무 빨리 뛰고. 그런데 이 남성의 정체에 경악스러웠습니다. 가해자 옆집 남자였던 거예요. 옆집? 피해자의 이웃이었던 가해자. 대체 왜 옆집 여성의 집에 침입했던 걸까요? 자기가 좀 변태적인 성향이 있어가지고 속옷을 훔치려고 들어왔었다. 집 비번 어떻게 알았어? 했는데 그냥 호기심에 눌러봤는데 열렸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현재 이 남성은 이사를 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 아직까지도 불안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범인은 열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우리가 체포를 해서 바로 그 다음날 강도상해 영장을 신청을 했고요. 신청한 그 다음날 기각이 됐어요. 알고 여부는 판사님 그 권한 아니겠어요? 그 사연은 판사님한테 확인을 해보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데요. 근데 야간에 이 여자가 혼자 사는 걸 알고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게 좀 안 좋은 이유로 추단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반영해야 하는데 피해에 걸맞는 판결을 하고 있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피해자가 혼자 사는 여성임을 알고 있던 가해자. 범행 직전엔 피해자의 집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나 지금 그 전세 사기 피해자여가지고 당장 이사를 가지는 못해요. 얘가 풀린 상태에서 뭐 할 줄 알고 그 사람이 나쁜 마음 먹으면 언제든 또 올 수 있는 거잖아요. 해코지할 수도 있고요. 두려움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려 했지만 그마저 불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저 사람이 저를 스토킹한 이력이 있어야지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게 강도 상해라서 접근 금지 대상은 아니다. 답답하네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건 경찰이 지급한 몇 가지 안전장치뿐입니다.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 침입 범죄는 매년 일어나고 있는 상황.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피해자가 방어를 잘할수록 피해자가 운이 좋았을수록 그 다음 범죄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피해자에게 남긴 상흔은 크게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이 죄질이 나쁘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법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를 이제는 좀 더 진지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사실 혼자 있을 자신이 없어요. 제 집인데. 오히려 피해자가 두려워 떠나야 하는 상황. 과연 법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1일 부산 동구의 주택가. 한 목욕탕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순식간에 불길이 솟아오르자 놀란 주민들이 주변을 살핍니다. 뭐죠? 무슨 일이에요? 나도 뭐 그냥 티 나오게 뭐 아사라장이 됐더라고. 이 유리가 터지면서 불이 여기까지 들어갔다니까. 갑작스러운 폭발로 아수라장이 된 골목. 신고를 받고 소방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는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불을 끄기 시작했고 출동한 지 14분 만에 초기 진화 작업을 마쳤습니다. 다행히 휴무일이라 건물 내부에 사람은 없었는데요. 다행이에요. 바로 그때 또 무사히 지나진 줄 알았던 목욕탕에서 또다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혼비백산한 사람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날아갈 정도로 컸던 2차 폭발로 당시 현장에 있던 소방관 10명을 포함해서 2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요. 불길이 저 앞집에 저 지붕 위에까지 막 팍 쏟더라고요. 그래갖고 여기 있던 소방관 붕 떠 뒤로 팍 하고 나자빠지면서 헬멧이 팍 벗겨지고 일하시더라고요. 불길이 잡혀 안심했던 순간 갑자기 2차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아 피해가 컸다고 하는데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경계선을 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현장 안전 점검관이 판단을 하거든요. 그 판단 도중에 폭발이 일어났어요. 예상치 못한 순간 사람들을 덮친 불길. 1차 화재를 진압한 후 통제를 위해 상황을 살피던 와중 2차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던 건물 내부는 까맣게 그을려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쩌다가 이렇게 큰 폭발이 2번이나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아무도 뭘다 꺼지면 몇 번 하냐고요. 영업도 하면 몰라. 영업하는 중에 고생하다면 이해가 가는데 영업도 안 하는 상태에서 왜 그래? 영업 안 하실 때는 그러면 아예 보일러 돌리진 않으세요? 전기 다 내놔두고 일단은 동네 주민한테 미안하고 내가 죽일 놈밖에 안 되는 거고 진짜 가슴이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2차례 합동 감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소방 측은 건물 지하에 있던 유류 저장 탱크의 유증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유증기가 쌓이면서 폭발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름 탱크가 있는 장소에서 유증기가 쌓일 수 있고 폭발할 수 있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겠지만 또 시설적인 부분을 보면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현장에 대한 조사나 감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기치 못하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빠른 원인 규명이 필요합니다. 맞을래? 시키 저희 잘 때리는데. 아 때려줘? 때려줘? 때리지 마. 때려줘? 폭력이 답이 아니야. 그만해 주입불라. 7년째 대리 운전을 하고 있고요. 불광동에서 역삼동 가는 콜을 받아서 손님에게 연락을 먼저 드렸죠. 현장에 도착한 강명철 씨는 10분 동안 차주를 기다렸습니다. 10분을 기다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5분을 더 기다렸을 때쯤에 제가 전화를 다시 드렸어요. 안 오시길래. 그때부터는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약 20여 분을 기다린 끝에 가족이 등장했는데요. 그러자 일행의 차량에서 쉬고 있던 차주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팔을 꾹 참고 사장님 20분을 기다리게 하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이 정도 톤으로 말했어요. 근데 딱 그렇게 말을 하자마자 눈빛이 딱 달라지더라고요. 피해자가 긴 대기 시간에 불만을 표하자 언성이 높아진 차주. 손으로 몸을 밀치고 급기야 아내는 목을 조르기까지 합니다. 계속되는 부부의 폭행을 피하려 뒷걸음질을 치던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다는데요. 애가 저한테 달려오는 걸 느꼈을 땐 피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애를 피할 수도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저를 폭행하려고 해서 그 폭행을 피하려고 몸을 틀었을 때 애가 부딪혔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차주가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아내는 머리를 발로 차기 시작합니다. 무차별적으로 이어진 부부의 폭행. 피해자는 다급히 경찰에 신고 후 증거 확보를 위해서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뒤질래? 너 오늘 마지막이야? 찍고 있잖아. 찍기 전에는 잘 때리던데. 맞을래? 찍기 전에 잘 때리던데. 아 때려줘? 사과해. 때려줘? 때리지 마. 때렸어? 때려줘? 폭력이 답이 아니야. 그만해. 불러. 네가 아직까지 유튜브에서 배운 게 그거냐? 손을 왜 내리는데? 던지고 때린 거 그건 안 찍었지? 나 애가 와서 나한테 부딪히긴 했는데 내가 애를 왜 때렸어? 네가 미쳤잖아. 아니야. 일로 와, 그래. 피해자의 신고와 증거 수집에도 부부의 폭언과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다 넘어진 피해자를 쫓아 계속해서 발길질을 하는데요. 경찰이 출동한 후에야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아이를 먼저 때렸기 때문에 본인들도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고 인정을 할 수 없고요. 그 이후에도 아이는 계속 뛰어나오는데 제지하지 않아요. 오히려 피해자가 아이를 먼저 때렸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나선 건데요. 사건 이후 상처 입은 피해자에게 걸려온 전화는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뭐라 그러던입니까? 애가 사장님한테 붙었다가 밀쳐져가지고 거기서 밀쳐진 게 아니라 알아요. 애가 제가 애를 밀지도 않았어요. 전 가만히 있었어요. 애 그 후에도 뛰어다니는 거 영상에 다 찍혀 있어요. 책임 부를 생각 없고요. 예. 혹시나 다치셨으면 병원 가시라고. 네, 병원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화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때도 저한테 왜 미안하단 말은 안 했습니다. 자기들이 정당하다는 걸 어필을 하고 싶었던 거죠. 결국에는 이 부분은 개인의 진술이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아이가 뛰어오다가 이 대리기사분한테 부딪혀가지고 잠시 주춤하는 부분은 나왔었는데요. 이걸 가지고 폭행이라고 볼 수 있느냐, 굉장히 좀 과한 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대로 이 부모가 대리기사를 때린 부분은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이분들이 한 정당방위 주장이 사실은 굉장히 인용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근처에 있던 CCTV가 당시 상황을 담은 증거가 됐는데요. 경찰 조사를 받은 날 저녁, 피해자는 한 통의 사과 문자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아이를 뿌리쳐 상황을 오해했다는 건데요. 진심이 아니죠, 일단은. 진심이라고 믿을 수가 없죠. 그 다음 날 왔었어야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순간의 분노를 잡지 못해 저지른 폭행. 후회에도 이미 늦었습니다. 지난달 24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 위해 시작한 이후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매운동뿐만 아니라 일본인 손님을 거부하는 등 극단적으로 반감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현지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최근 분노로 들끓고 있는 중국. 썩지도 않은 수산물들을 내다 버리는가 하면 멀쩡한 일본 제품들을 쓰레기처럼 쓸어버리기도 합니다. 게다가 중국 내 일식집에서는 가게를 부수기도 최근 하는데요. 일본 후쿠시마에서 오염수를 방류한 건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반일 감정이 굉장히 커졌고요. 세계적인 민폐 국가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안정성에 대한 논란 속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일본에 대해 분노가 커진 非常的 겁니다. 愤怒、愤慨，觉得他们对全人类、对大自然都一点不负责任。 심지어 일반 가정에서도 비난 전화가 쇄도합니다. 후쿠시마 지도를 검색해 전화번호가 등록된 가게에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데요. 弟弟，为什么核污水往海里头排？もしもし。お店も営業してるんで仕込みの時間とかもあったんですけど、もういい加減ちょっと対応しきれなくなったんで、ひとまずちょっと電話回線止めよう。 일반 가정에도 비난 전화는 쇄도하는데 방류 이후 중국에 걸어온 전화는 3만 통이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 일본에 대한 감정을 나타내는 영상들이 SNS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한 반감. 그 강도 역시 나날이 더해지면서 일식집에 불을 지르거나 중국 내 일본인 학교에 돌을 던지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극심한 반일 감정으로 바뀐 불매운동. 일본인이라고 알아채면은 이제 직접적인 피해도 있는 상황이죠. 일본인들의 가게 출입을 무력으로 막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방류 하루 만에 중국 주재 일본 대사관은 자국민에게 일본어로 크게 대화하지 말라는 권고까지 내렸는데요. 극단적인 사람들에 향해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도 있는 건 사실이고, 또 내가 못해줬던 그런 극단적인 일들을 해줘서 속이 시원하다, 여론이 이렇게 반반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산업화된 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대 도시이자 일명 경제 수도라고 불리는 요하네스버그에서 지난 31일 대형 건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1시, 폭발하는 듯한 소리와 함께 시작됐던 불길. 오랜 기간 버려져 있던 이 건물에는 약 200명 정도의 저소득층과 불법 이민자들이 거주 중이었는데요. 8층 건물을 통째로 집어삼킨 이 불길에 탈출구를 찾지 못했던 주민들은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심지어 뛰어내린 사람들 중에는 어린이도 보통 있었는데요. 한국으로 생각하면 서울 시내 안에 굉장히 밀집된 동네, 막 강남 이런 건데 여기는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고 오히려 범죄율이 높고 많이 빈곤층들이 많이 사는 동네이기도 해요. 화재가 났던 건물은 그 전 정부 시절 유색인종들의 통행증을 발급하던 국가 소유의 건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정권이 바뀌며 차별 정책이 폐지된 이후에도 정부의 소유였지만 사용도 관리도 중단됐던 이 건물. 각 가구마다 거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세워놓았던 합판과 가재도구 등이 불길을 더 키운 거죠. 노숙자나 취약계층, 이제 불법 이주민들에게 임대료를 받아서 경단들이 관리하던 건물이었습니다. 불법으로 인근의 전기를 빼앗아 쓰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전기를 만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스파크가 생겼고 그로 인해 번진 화재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부엌도 화장실도 없었던 폐건물. 아비규환 속 비좁은 출입구로는 주민들이 대피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76명인데다가 부상자 역시 88명에서 점점 더 늘고 있는 상황. 정부에서 해당 건물의 관리 미흡을 인정하면서 고질적인 건물 관리 부실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는 더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던 이 건물을 제외하고도 요하네스버그 내 범죄 조직이 장악한 폐건물이 최소 57채 있는 상황. 하지만 아무리 불법 이민자라고 해도 임시거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강제 퇴거 조치를 할 수 없는 남아공의 강제 퇴거 방지법 때문에 즉각적인 해결책은 없는 상황. 남아공 현지 주민들도 이 사건의 원인은 정부를 보고 국가에 대한 분노가 너무 커가지고 다들 비판하고 있어서 지자체에서 이러한 건물 무단 점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범죄자들을 적극적으로 좀 체포를 하고 노숙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근 9호 태풍 사울라가 강타한 홍콩. 최대 풍속이 시속 165km에 달하는 강력한 비바람이 휩쓸면서 지붕이 뜯겨 나가는가 하면 바람에 못 이겨 사람이 수십 미터 날아가기까지 합니다. 5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풍 경보를 내린 홍콩. 제가 있던 4년 동안 홍콩에서 이전에도 크고 작은 태풍이 많이 왔었지만 이번에 왔던 태풍 사울라는 기존과 다르게 가장 큰 경보가 발령됐었고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해 피해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집이 흔들리고 이러니까 너무 무섭다. 이번에 진짜 센 태풍인 것 같다. 섬 해안의 파도는 4m 이상 높아졌습니다. 방파제를 넘어 도시로 밀려든 바닷물에 건물 입구가 부서지기도 했는데요. 태풍 사울라로 인한 피해 규모는 한화 약 2조 원에 달하는 상황. 咁所以都有少少擔心嘅，即係希望唔會造成太多嘅人嘅傷亡啦，係咪先？係咁咯，都擔心嘅，因為新聞啊或者係天文台都報道好多都講到呢個風係超強颱風。 결국 비행기 460여 대를 포함해 모든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정부 대피소를 찾아온 피난민만 500명이 넘는 데다 쓰러지는 나무와 홍수 등으로 인해 사상자도 발생했는데요. 이번 태풍이 2018년 이후 가장 강력한 태풍이라고 하던데 요즘 이상기후 때문인지 날씨가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자연재해가 자주 생길 것 같아 조금 두렵습니다. 홍콩 중앙기상대는 오늘인 6일 오전 11호 태풍 하이쿠이가 접근할 것이라고 예보했는데요. 5년 만에 슈퍼 태풍이 핥히고 간 홍콩에 더 큰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피곤에 찌든 현대인에게 요긴한 이거. 졸음을 억제하게 만들고 어떤 기분이 좋아지거나 각성되거나 남녀노소, 연령 불문, 집중이 필요할 때면 이것부터 찾는 분들 꽤 많을 텐데요. 피로 해소를 위한 원샷은 흔한 풍경이죠. 우울증 악화. 우울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고 음료를 둘러싼 무시무시한 우울증 괴담 들어보셨나요? 그 진상을 알아봤습니다. 덥고 피곤할 때 기력 충전에 최고라는 이름하여 얼박사. 이 음료의 백미는 이른바 자양강장제라는데요. 그래서 더 큰일입니다. 이 음료를 마시면 우울증이 심해진다는 수상한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그 위험성을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일까요? 피로하다 싶을 때면 그야말로 습관처럼 마셔온 이 음료. 정말 우울증을 악화시키는 게 맞나요? 그럴 수 있죠. 우울증 악화. 그 우울증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설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걸까요? 한간에는 그 내용이 지품의 뒷면이 떡하니 쓰여 있다는데, 자, 그렇다면 직접 찾아봐야겠죠. 과연 사실인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오, 정말 우울증 환자를 더 우울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른바 자양강장제로 불리는 다른 음료들도 토시 하나까지 똑같았습니다. 알약 형태로 출시됐다가 산전수전 다 겪고 결국 우리가 아는 드링크제로 완성됐다죠. 예나 지금이나 높은 인기도 얻고 있건만 우울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뇨? 정말 황당하네요. 이런 피로 회복제들에는 카페인이 많잖아요. 일단 카페인이 들어가면 기분이 약간 업 되잖아요. 예, 교감신경이 항진되는데 카페인이 피로를 조절하는 아데노신 신호를 억제하면 각성 효과가 높아지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만큼 업된 만큼 또 이 카페인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또 다운됐잖아요. 그래서 이 다운되는 게 심해지면 이제 부교감 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좀 졸리고 무기력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마치 좀 우울증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불안이나 긴장을 유발을 시키는데요. 이미 그 우울증 환자들은 우울증만으로도 쉽게 불안이나 긴장을 경험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우울증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흥분과 긴장조차 우울 증세로 착각해 우울감을 더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도 먹는 방법에 따라 소화장애, 변비, 두근거림, 호흡곤란, 우울한 정신 상태를 유발한다고 말하는데, 이거 좀 의아하지 않나요? 시원하게 한 병 마시고 피로가 가시면 나빴던 기분도 금세 좋아질 것 같은데. 일시적으로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죠. 여기서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는 이런 불균형이 좀 올 수도 있고, 섭취하지 않았을 때 어떤 금단,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안이나 우울 같은 그런 증상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눈은 말똥말똥한데 정신은 몽롱하다든가, 심장이 터질 듯 뛰어서 잠들기 어렵다든가, 서너 시간도 안 될 카페인이 절실하다든가, 그야말로 천태만상이니 이렇게 권고하는 지침까지 마련되어 있죠. 다만 함량이 그다지 많은 것 같진 않은데요. 정말 그럴까요? 이것만 따졌을 때는 그런데 평상시에 생활하면서 커피도 마시잖아요. 아메리카노 그냥 일반 보통으로 봤을 때 그거가 100mg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에너지 음료. 카페인 함량이 높은 제품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칫하면 하루에 400mg은 정말로 금방이겠습니다. 섞어 마시는 일도 흔할 텐데요. 뭐 아메리카노 2잔에 마시면 그때는 어떤 좀 힘든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위험성을 자세히 알려줘야 할 것 같은데 어째 우울증과 관련된 이야기가 어디에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네요. 분명 똑같은 성분인데 여기에는 왜 다른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심지어 그 양이 더 많은데도 말이죠. 그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의약 외품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품이 아니라 의약 외품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의해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표준 제조 기준에 따라서 사용 주의사항이 발생하는데, 이 사용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 약사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표시할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의약 외품의 경우에는 사용 주의사항에 대해서 특히 좀 꼼꼼하게 기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반면에 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정에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의약 외품으로 분류된 음료는 약사법을 적용받지만 식품으로 구분된 제품들은 그와 달리 식품위생법이 반영되는 거죠. 규정이 다르다고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또 많이 먹었는가에 따라서 그 효과는 약해지거나 중독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특히 성인이 아니라면 더욱 취약합니다. 시험 전 매출이 10배까지 뛴다던데 여간 우려스러운 일이 아니네요. 학생들 많이 먹는데. 청소년의 경우에는 남학생의 경우에는 160mg, 여학생의 경우에는 133mg, 또 그보다 어린 친구들은 체중에다 곱하기 2.5. 그러니까 40kg면 2.5를 곱하면 100mg만 먹을 수 있거든요. 애써 피로를 잊고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으신가요?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휴식이죠. 뭐니 해도 지친 심신을 회복하는 데는 이만한 게 없을 테니까요. 쉬는 시간을 항상 좀 확보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뭐 하면 그 다음에 쉬어야지가 아니라, 쉴 시간을 약간 의무적으로 일처럼 좀 만들어 두셔야
그러셔야 쉬실 수 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카페인도 1도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하죠. 휴식은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네, 오늘 먹자포구에서는 아주 특별한 오징어를 만나고 왔습니다. 네. 얼마나 귀한지 수산시장 상인들도 보기 힘든 오징어라고요. 맞아요. 오징어라고 다 같은 오징어가 아닌데요. 봄에 태어나서 여름 내 살을 찌우고 가을인 지금 아주 통통하게 살이 올라서 맛이 최고라고 합니다. 대체 어떤 오징어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 지금 확인해 보시죠. 알려지지 않은 작은 포구의 특별한 제철 음식을 찾아가는 먹자포구. 지금 그곳으로 출발하죠. 아주 귀한 게 있다는 소식에 경상북도 통영시를 찾았습니다. 수천 씨, 거기 뭐 있나요? 뭘 보고 놀란 건지 들어가 봤습니다. 상인들의 이목이 집중된 이것의 정체는요? 이게 뭐죠? 오늘 우리가 찾으러 온 거 맞아요? 오징어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건 무늬 오징어. 우리도 이거 자주 못 먹어요. 와, 귀엽게 생겼죠? 무늬 오징어라는 이름답게 몸의 줄무늬가 화려한데요. 몸통 전체에 달린 날개 지느러미가 인상적입니다. 만화 캐릭터 같은. 네, 눈도 아주 큼지막한데요. 네. 오징어 중에 맛도 최고라고요. 이 무늬 오징어는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하고도 탱탱한 식감이 일품인데요. 한 번 맛보면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아주 최상의 맛이라고 하네요. 궁금하네요. 상인들도 인정하는 무늬 오징어의 맛, 추천 씨도 한번 맛보고 가야죠. 어때요? 좀 알려주세요. 아, 오징어가 원래 이렇게 달았어요? 단호박보다 더 달아요. 그 정도예요? 무늬 오징어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 바로 이 물회로 즐기는 건데요. 살얼음을 더하면 오징어의 살이 더 쫄깃해진다고요? 늦더위 물리치는데 딱이겠어요. 너무 맛있다, 야. 진짜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야. 우리 짝살이에도 이제보다 묵 삶는 진짜 맛있다. 아이고 좀 맛있네. 숙이 돼가지고. 차가우니까. 상인들조차 무늬 오징어는 너무나 귀해서 만약 팔게 되면 이렇게 사진으로 꼭 남겨둔다고 합니다. 이 오징어를 먹다 다른 오징어를 못 먹어요. 그 정도예요? 먹기 위해서 잡지. 이걸 뭐 팔기 위해서 잡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간혹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건 그물에 걸린 몇 마리가 나온 거라고요. 이 무늬 오징어를 맛보기 위해서는 직접 낚시를 해서 잡아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디 한번 직접 잡으러 가보죠. 통영시 섬덕항에 귀한 무늬 오징어를 잡으러 간다는 배를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제가 잡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십니다. 과연? 매끈한 이 가짜 새우 미끼로요, 무늬 오징어를 잡는데 미끼들 보세요. 진짜 화려하죠? 무늬 오징어를 잘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손목 스냅이 중요하다고요? 왜냐면 낚싯대를 잘 흔들어야만 물속에 들어간 가짜 새우 미끼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면서 무늬 오징어를 유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무늬 오징어를 잡으러 경상남도 통영시의 욕지도 인근 앞바다로 향했습니다. 오늘 귀한 무늬 오징어를 얼마나 잡을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왔습니다. 예. 역시 베테랑은 달라도 다르죠. 제일 첫 번째 무늬 오징어는 선장님의 손에 걸려들었습니다. 볼까요? 최후의 저항으로 먹물을 한번 뿜어보지만 이내 걸려들고 맙니다. 이 무늬 오징어 성질이 참 매서운가 봐요. 이렇게 되는. 오늘 첫 번째로 잡은 무늬 오징어가 드디어 몸체를 드러냈습니다. 보시죠. 예, 이 무늬 오징어입니다. 투명하네요. 이거죠. 물 밖으로 나오면 색이 변한다고요? 바로 변하네요. 또요! 금세 연달아 무늬 오징어가 잡혔습니다. 선장님 입이 귀에 걸렸는데요. 그렇게 좋으세요? 역시 낚시는 잡으면 항상 기쁩니다. 선장님 옆에서 열심히 코칭받던 이분도 곧이어 무늬 오징어를 잡아 올렸습니다. 아니, 비결이 뭔가요? 선장님이 좋은 포인트 내려주셔가지고 내리자마자 바로 먹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교육을 확실하게 시키신 거 아니에요? 이때 추천 씨의 낚싯대에 뭔가 걸렸습니다. 추천 씨도 과연? 잡았죠? 과연? 지구를 잡았습니다. 지구를. 올리고. 대안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는데요.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요즘 넷플 모범 9월 넷플 모범. 너의 시간 속으로 과거로 돌아가면 널 살릴 수 있을까? 도전. 살아남기 위해 뺏어라. 와일드 액션 활급. 데블스 플랜.
두뇌 서바이벌 레전드의 귀환. 원피스. 세계적인 만화가 드디어 실사로. 요즘 넷플 모범 넷플릭스. 진짜요? 초보 낚시꾼 맹활약. 무늬 오징어가 잡혔습니다. 와, 진짜네요? 문이 오징어다 이거 진짜 뭐 나한테 잡혔어요. 바닥이 닿은 거라면서요. 잡힌 게 아니고. 초보가 사고 친다 했죠. 그렇네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무늬 오징어 낚시 2회차이신 이분과 대결을 시작합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바다에 어둠이 깔렸습니다. 무늬 오징어 낚시가 더 활발해지는 시간인데요. 무늬 오징어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먹이 활동을 밤에 주로 많이 한다고요. 그렇군요. 이렇게요? 네. 하루 종일 밤이 될 때까지 단 한 마리도 못 잡은 분인데요. 드디어 무늬 오징어가 좀 올라와 주는 걸까요? 꽤 큰 무늬 오징어를 낚았습니다. 이 정도면 뭐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드디어 한 마리. 힘들어. 1대1. 이에 질세라 추천 씨도 분발하는데요. 바로 자랑부터 합니다. 아이고. 너무 조금인데요. 다시 한번 심기일전. 연달아 올라오죠? 두 번째 잡고 또 세 번째 무늬 오징어까지 올라옵니다. 기분 좋겠어요. 세 마리. 마지막입니다. 파이팅. 초조한 마음에 연습 중인 추천 씨. 야, 그렇지. 진상이면 감천. 우와 와서 우와. 드디어 세 번째 무늬 오징어가 올라왔네요. 우와. 왔다. 세 마리 잡았습니다. 이러면 동점인가요? 근데 수천 씨 잘 잡네요. 그러게요. 아이고. 아이고. 폭죽을 터뜨리면서 오늘의 대결을 축하해 주는데요. 기분 좋은 무늬 오징어 낚시 대결이었습니다. 오늘 낚시로 무늬 오징어 한 70마리 정도 잡혔는데요. 이 정도면 괜찮죠? 네. 이제 드디어 무늬 오징어를 맛볼 시간. 투명할수록 더 싱싱한 거라고요. 신선도가 높을수록 투명한 거. 선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요리를 준비하는데요. 선상 위에 셰프죠. 이야, 진짜 투명하네요. 이 부분은 무늬 오징어의 날갯살인데요. 여기에 장식까지 곁들이니까 선상 위에 또 이런 호사가 없습니다. 이건 무늬 오징어 초밥인데요. 어떤 맛일까 궁금하네요. 식당이네요, 오늘. 단맛이 입안에 확 퍼져요. 혀에 느껴지는 게 아니라 입안에 퍼져요. 특별한 가을 별미를 찾는다면 무늬 오징어도 잡고 맛도 보러 통영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역사 교과서라 불리는 인천의 강화. 이곳에 많은 발길들이 몰렸습니다. 저는 평창에서 저는 양양. 인천에서 왔습니다. 충청도에서 왔시요. 전국 각지에서 강화의 미래교육 지원센터로 모였습니다. 무슨 일이죠? 인천 미래교육 연수 강화 에디터를 개강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전국의 초중고 교감들을 대상으로 강화를 탐방하면서 다양한 관점으로 미래교육과 연계해보는 프로그램이랍니다. 에듀투어는 삶에 기반한 실천적 체험교육입니다. 근현대사의 흔적을 품고 있는 섬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알고 싶으면 강화를 가야 된다. 다양한 미래를 보고 싶다면 역시 강화를 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요. 역사를 알아야 미래도 보인다. 함께 모여있던 이곳 미래교육 지원센터 또한 과거 근대 교육기관인 고창학교가 있었던 터라는데요. 근대 교육의 가치라든지 교육 기념을 높이 평가를 받아가지고 고종임금이 이름을 내려준 그런 학교이고요. 1904년에 설립된 고창학교는 임시정부의 국무총리직에 취임한 독립운동가 이동휘 선생이 설립했습니다. 군인과 일반인의 자제들을 교육하면서 근대 교육의 발상지로도 불리는데요. 사립학교지만 고종이 교육의 이념을 높이 평가해서 나랏돈을 지원해준 학교입니다. 졸업생 다수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유서가 깊은 학교로도 알려졌죠. 또 하나는 각 마을의 지교를 만들어서 전국에 170여 개의 고창 지교를 운영한 근대 교육의
중심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화 내에 70개의 지교를 세우고 교육을 담당할 교원을 양성해서 배치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지교 중 한 곳은 현재 강화의 양도초등학교로 남았습니다. 보창학교의 후신이 돼 역사를 기억하고 있네요.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최초의 한옥성당인 강화성당입니다. 고풍스러운 한옥 한 채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당과는 다른 이미지인데요. 조선 사람들을 자극하지 않고 선교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고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었죠. 성공회 신부님들이 강화도가 성공회의 이제 출발점처럼 생각해서 신학교도 여기다 만들고 선교뿐만 아니라 교육과 의료 사업도 활발하게 하면서 조선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한성공회 초대 주교인 고요한 주교가 설립한 이곳. 한옥외관을 선택하면서 낯선 서양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줄였습니다. 게다가 선교 활동뿐만 아니라 교육과 의료 사업을 함께 펼쳐 사람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면서 성당이 자리 잡기 수월해졌죠. 성공회의 토착화 의지와 노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서양종은 되게 높이 걸고 종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치잖아요. 이거는 한옥 성당이니까 한국식 종을 한다고 해서 이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십자가도 있고 몇 가지 기독교적인 요소가 있죠. 반면 내부는 로마의 바실리카 양식을 따르면서 동서양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는데요. 요 문짝이 조금 특이하지 않으신가요? 어느 나라 국기를 닮았어요? 정말 문을 옆으로 돌려서 보면 영국 국기의 모습을 꼭 닮아 있네요. 영국에서 직접 가져온 거래요. 양쪽에 두 개하고 저쪽에 있는 철물로 된 장석도 그 당시의 것이라고 합니다. 12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 지금도 이곳에서 미사를 진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융화해 나간 성공회와 조선의 모습은 어쩌면 현재 교육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요? 성공회에서 여기를 풀이내리는 과정도 굉장히 현지화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 주민들도 개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어찌 보면은 미래 사회에 적응하는 학생들의 개성이나 생존 능력이나 그런 걸 기르는 데 있어서 근간은 똑같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래 교육이 지금 만약에 전환점이잖아요. 뭐 AI도 오고 뭐 챗GPT도 오는데 그런 걸 이렇게 학교에 적용을 할 때 지금 이런 사례들을 참고해서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밖에도 강화의 여러 역사 탐방을 통해 미래 교육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일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과거를 보고 배웠다면 바뀌고 있는 현재를 통해서도 미래를 엿봐야겠죠. 강화에 위치한 한국 글로벌 셰프 고등학교입니다. 정규 고교 과정은 물론 조리 실습도 병행하며 전문 셰프를 양성하는 학교라는데요. 지금은 어떤 요리를 만들고 있는 거죠? 이게 슈바인 학센이라고 독일식 족발인데 뼈 없이 한번 한국식 슈바인 학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자 다른 주재료를 가지고 훈연을 해서 한 접시에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있는 플래터를 만듭니다. 조리 방법을 수업받은 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은 자유롭게 각자의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학생이지만 요리 실력이 수준급이죠. 이런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개성과 창의성을 확인하고 강점은 더욱 키울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중학교를 자퇴를 하고 요리에 관심이 있어서 일반 교과는 제 직업이랑 연관성이 없으니까 이거를 굳이 지루하게 계속 배워야 되나 생각했는데 이제 요리 학교로 오니까 제 직업에 연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것들을 배울 수 있고 이런 게 진짜 학교인 것 같다 싶어갖고. 게다가 조리 명장이 특강을 진행하고 과목을 직접 선택하는 고교 학점제를 운영하는 것도 큰 특징이랍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한식, 양식, 중식, 일식, 고급 학점제로서 전통 조리, 그다음에 고급 서양 조리, 그다음에 식음료, 자기가 학생들이 하고 싶어하는 거를 위주로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끔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좀 더 이게 미래 교육에 좀 맞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연수에 참여한 교감들도 학교 탐방을 시작했는데요. 실제 학교를 방문하니까 확실히 더 많은 질문들이 이어지는데요. 안전사고는
안전사고는 어쩔 수 없죠. 근데 그거는 저희가 뭐 사전에 뭐 안전수칙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전에 안내를 하고요. 이 선서를 학생들이 하기 전에 항상 선서를 합니다. CF고잖아요. 예. 그런데 급식이 정말 궁금해요. 제일 많이 먹는 하루 6끼 먹어요. 아침 점심에다가 오전 실습, 오후 실습, 야간 실습. 특정 분야를 살리는 학교들이 늘어나는 만큼 이제는 학교 유형도 여러 관점에서 볼 필요성이 있네요. 특성을 살려가지고 교육을 매칭을 했다는 점에서 참 본받을 게 많은데, 근데 제가 가서 접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오늘 부분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다음 도착한 곳은 농업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스마트팜, 식물 공장이라고도 하고요. 수경 재배, 양액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물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담긴 물을 순환시키는 수경 재배 시설인데요. 햇빛이나 토양 없이 양액과 조명을 이용한 겁니다. 네? 아, 이거 흙 아니에요. 이거 지금 스펀지 같은 건데, 스펀지는 아니고 이끼로 만든 배지라고 보시면 돼요. 균일한 생육 조건을 갖추기 때문에 계절이나 장소 영향 없이 균일한 품질의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는데요. 학교에서도 식물 재배할 때 간이 이런 시설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반화되지는 않았는데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있다면 생태교육 멀리 가서 체험 안 해도 되거든요. 실내가 아닌 비닐하우스에서도 전통 경작 방식의 첨단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팜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설이 지금 이제 스마트 온실인데 무인 방제 로봇, 올해 공사가 되면은 다 이제 거의 자동화되는 거예요. 노동력을 줄이는 수직 재배는 물론 농약과 영양제를 주는 방제 로봇 등도 도입되면 자동화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앞으로 갈 방향이기도 하자면 그래서 오늘 사진 많이 찍었는데 이런 거 아이들 보여주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직접 찍고 체험한 거를 수업에 자료로 도입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변화되는 농업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교육에 접목시킬 방법도 생각해보게 됩니다. 강화의 역사와 미래 모습을 통해 앞으로의 교육은 어떻게 뻗어나갈지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인천은 고대사부터 첨단 미래까지 글로벌한 매력을 갖춘 도시로 다양성과 개방성, 포용성을 바탕으로 성장한 도시입니다. 인천 3대 에듀투어는 강화 에듀투어, 섬 에듀투어, 에코 에듀투어로 강화와 섬 그리고 바다를 중심으로 인천을 알아가는 체험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 강화. 이곳에서 만난 교육적 가치들이 미래 교육에 큰 열기를 더해주었길 바랍니다. 남북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 DMZ. 이곳에서 정전 70주년을 맞아 제6회 뚜르드 DMZ 2023 국제자전거 대회가 열렸습니다. 70년 경계를 넘어 미래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요. 인천 강화에서 출발해 강원도 양구까지 총 9개 시군을 달리는 코스인데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 13개국에서 176명이 참여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면서 닷새 동안 DMZ 접경 지역을 달리는 치열한 레이스를 펼쳤는데요. 열정과 도전 정신을 마음껏 발휘한 평화와 젊음의 축제로 치러졌습니다. I was like immediately after the stage, I was afraid I had lost. I mean, I couldn't be more happy right now. 15개 나라에서 참석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더 많이 초청할 수 있도록 대회 질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책 한 권 고를 시간에, 파도 한 번 탈 시간에, 커피 한 잔 할 시간에 충전 완료. 테이크아웃 할게요. 아이오닉이 뒤바꾼 세상. 오, 크레마. 좋네요. 살게요. 잘 쓰세요. 저기요. 이왕 내린 거 향이 좋네요. 아이오닉이 뒤바꾼 세상. 베팅하시겠습니까? 대출을 받아 가족을 걸고 인생이 끝난다 해도 베팅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파기하는 도박 중독 계속하시겠습니까? 치크.
대한민국 엔진오일 브랜드 1위. 차를 아끼는 사람들의 연비를 높여주지. 잘한다, 지크를 만드는 회사 SKN무브. 전기차의 에너지 효율까지 높여 주행거리를 늘려준다니 놀랍다, SKN무브. 에서 준비 중인 데이터 센터용 지크. 서버 에어를 잡아 냉각용 에너지를 세이브한다니 멋지다, 지크를 만드는 회사. 이젠 다 알겠지? 에너지 세이빙 컴퍼니 SKN무브. 우와, 미쳤다. 와, 미쳤다. 에, 차이. 뭐야? 와, 뭐야? 에, 차이. 찰랑거림의 차이. 하트 브러쉬. 하트 브러쉬.